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충무기획관 그리고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구속됐죠. 그러자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히지 말고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이 입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평가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직접 성명 발표가 예고되고서 우리 노회찬 원내대표는 어떤 내용일 거라고 혹시 기대하셨나요? 예, 물론 저는 최소한 자신과 직접 연관되어서 제기된 그 여러 의혹들, 특히 그 국정원 기조실장이 직접 찾아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러한 얘기를 특활비를 더 이상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자신과 직접 연관되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 해명이나 어떤 발언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그냥 나한테 직접 물으라라는 얘기만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지막까지 신도 사과도 하지 않고 그 사법 절차에 들어가 버렸는데 지금 이제 검찰 앞에 가서야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신데 국민들을 배려한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니어서 아쉬웠습니다. 네.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 괴멸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것도 역시 구체적으로 지금 범죄 행위에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사인데도 그 행위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변명하거나 사과하거나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정치 보복이라는 고 이렇게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특히나 자신에 대한 것은 전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이고 그리고 역사 바로세기라는 역사와 관련된 적폐청산도 다 역사가 그냥 뒤집어버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인식을 보였어요. 그 점은요? 예, 그것도 역시 이제 지금에 와서 사실 더 이상 수사할 이명박 전 대통령 말고는 더 이상 수사할 사람이 없어 보일 정도로 사실은 다 이렇게 진술의 꼬리를 물고 진행된 거 아닙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사용은 아무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관계자의 진술 속에서 드러나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직전까지 온 거죠. 이제 나한테 직접 물으라고 본인은 말했지만 어찌보면 이제 내가 들어갈 차례다, 내가 조사받을 차례라는 걸 시인한 거나 저는 다름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끌려가는 모습보다는 내가 원해서 가는 어떤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오늘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히지 말고 나에게 물어라. 이것이 어차피 나는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니까 나는 이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인식하에 그냥 가겠다, 이런 거로군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은 정치 보복이며 이제 결국 내 차례가 왔는데 나는 피하지 않고 가겠다. 이제 끌려가기보다는 싸우러 간 그런 어떤 외양까지 취한 거죠. 그냥 사실관계 인정 등등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인 거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사회 보수 세력들한테 무슨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역사를 뒤집고 있고 보수 괴멸은 이명박 죽이기 아니라 보수 계층 전체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니까 좀 골게 해달라 그런 이미지,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입장을 발표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 측근인 어떤 이모 정치인도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까지 부르게 되면 이건 전쟁이다. 이제 그 자기 세력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선전포고하는 사람부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사실 뭐 누가 전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 사실 안타까울 따름이죠. 왜 한 명도 아니고 또 한 명의 대통령까지도 그런 똑같은 어떤 그런 국정농단의 비리가 있었는지. 예. 그리고 수년 동안 아니라고 했던 그 다스가 이제는 그 창업 사장 그 창업의 그 어떤 실제 실무를 담당했던 그 사장까지도 전 사장까지도 누구 거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 거였다고. 예. 그런 상황이 국민이 더 참담한 상황이죠. 네. 조금 아까 노회찬 대표가 언급한 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제 저희 방송에 이재호 늘 푸른 한국당 대표랑 인터뷰할 때 나온 얘기인데요. 예. 이재호 대표가 전쟁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명박 정부 때 거 이런 식으로 자꾸 뒤지고 저 감옥 잡아가려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집권 시에 알고 있던 노무현 정부 당시의 문제점들을 다 폭로하겠다는 식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전 정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 이런 식의 표현이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저에게는 뭐 본인이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그냥 급박으로밖에 들리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재호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댓글 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다스 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지고 나온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댓글이라고 하면은 국정원을 통해서 그 댓글 공작을 해서 선대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그걸 갖다 감싸줬고요. 예. 그리고 그 혜택도 본 사람도 박근혜 정부이고. 네. 그 댓글은 누가 활용했는지 그 자문자답해 보면 알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다스는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막 다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예. 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혀 어떤 자고 우면할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예. 확보된 어떤 그런 증거와 또 확인된 위법성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그냥 갈 길을 가면 된다고 봅니다. 예.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지금에까지 흘러온 거로 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되고 아마도 뭐 재판까지 가게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예, 특히 특활비까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재판 결과야 법원에서 내린 문제지만은 예. 기소와 그에 따른 어떤 재판은 불가피할 걸로 보이고 예. 오늘 본인이 직접 그 얘기한 부분도 예. 나를 조사하라는 부분도 그걸 피할 수 없다라는 걸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예. 한편으로는 그 수사 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증명하겠다라는 네. 예 그런 뭐 어떤 의사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신세계그룹 그리고 이마트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죠. 여기저기 언론에 보도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노조가 비판하자 그 노조 간부들을 또 보복성 인사조치를 했다네요. 그래서 이마트 대표이사 등 5명이 지금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당했는데요.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이마트 지부의 전수찬 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노조 간부들 몇 명이 인사조치를 당했나요? 노조 간부 14명이 부당 발령이 있었습니다. 14명? 예. 14명 전원이 다 노조 간부들입니까? 그 중에 노조 간부가 이제 저희가 회사 쪽에 통보한 인원은 간부는 10명이었고요. 예. 비공개 조합원이 4명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어느 정도의 인사조치기에 보복성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이마트가 그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예.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면은 장기 근속한 그 숙련된 노동자들이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발령을 보면 만약에 캐셔로 근무하시던 분이
가공으로 가고, 가공에 있는 분이 캐셔로 가고, 이렇게 실제로 오랫동안 일했던 부서의 숙련된 노동자들을 예. 크로스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발령을 냈습니다. 예. 이런 거는 저희가 전혀 생산성이랑 연관이 없는 갑작스러운 이렇게 발령은 저희가 이제 노조 탄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이 된 게 그 주 35시간 근무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다라는 비판 때문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주 35시간 근무제가 왜 꼼수인가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마트는 그동안 그 법정 최저시급에서 불과 100원에서 한 300원 정도밖에 더 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최저임금, 그 주 40시간 노동자가 이제 209만 원을 받게 되는 건데요. 최저임금 1만 원이 됐을 때. 예, 만 원 시절이 된다면. 예, 만 원이 된다고 하면.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지금 209만 원을 지금 외치고 있는 이유가. 현재 받는 임금으로는 도대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209만 원은 돼야지 이제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월 총액임금을 높여달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이마트가 이제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바꾸게 되면. 최저임금 1만 원이 됐을 때 이제 183만 원만 줘도 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한 26만 원을 적게 지급해도 되는 구조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또 기존에 주던 임금을 삭감 없이 그냥 근로시간만 35시간 줄인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신세계 이마트 그룹이 말하고 있는 그 취지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금년도에 삭감은 없었죠. 예, 삭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안 올려주겠다는 뜻이로군요. 저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 이후로 이마트가 그동안 그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이제 무력화 꼼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여금을 이제 이제 월할로 나눠서 지급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미 성과급을 거의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성과급을 월할 지급으로 이제 편법 변경하면서 작년도에 최저임금 인상분 7.4%를 무력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정 최저시급보다 100원에서 300원 정도밖에 안 줬기 때문에 이마트가 이후에도 최저임금 1만 원이 됐을 때 1,100원, 1,300원, 최대 1,300원 그렇게 돼봐야 절대 임금 총액이 준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주 40시간 근로를 주 35시간으로 줄이면 사람을 더 뽑아줘야 되는데 뽑았나요? 회사가 인원 증원은 없었고요. 그래요? 2년 동안 지금 최근 2년 동안 16년, 17년에 이마트가 벌써 기존 점포 152개 점포에서 정규 인력 2,400명을 줄였습니다. 2,400명을 줄여서 지금 현장은 원래부터 너무 힘들어졌다. 이제 도저히 일 못하겠다. 이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회사가 인력 충원도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겁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당신들 지금 놀고 있으니 더 열심히 일해. 이런 식의 형태밖에 안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 각종 언론에 보도될 때는 이 신세계 그룹이 아주 앞서간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5시간이나 줄여줬다. 이렇게들 봤는데 전혀 아닌 거군요. 전혀 아니고요. 실제로 현장 그 사원들은 지금 주 35시간으로 전환이 된 다음에 이게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우리의 휴게시간을 단축시킨 거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이제 그 관리자들이 이제는 정말 휴식시간 없다. 점심시간 1시간 중에서 30분 동안 밥 먹고 30분 쪼개서 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요? 현장 노동자들이 정말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인데 정말 단 잠깐도 이제 쉴 수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지금. 아니 정말로 점심시간 1시간인데 30분만 먹어라라고 해요? 그런 제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이거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다라고 하는 노조의 발표에 대해서 사측은 뭐라고 하던가요? 회사는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내후년도 임금 인상이 얼만큼 될지도 모르는데 이마트 노조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 왜곡된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계속 이마트가 꾸준히 법정 최저시급보다 100원에서 300원밖에 안 줬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계속 그 법정 최저시급에서 100원에서 300원 사이밖에 안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은 우리도 지금 40시간 노동자처럼 209만 원 주겠다?
저희는 못 믿겠다는 거죠. 예.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뭐 정영진 부회장이 워낙 그런 잘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꼼수 아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되면 209만 원 주겠다. 그 얘기하면 저희 그래도 믿겠습니다. 예.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얼마 올릴지 모르면서 왜 일단 무조건 비판하느냐라고 하는 반문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 근로 시간은 줄여놓고 사람을 안 뽑아서 휴게 시간만 줄어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5명 이 서울 고용노동청에 고발하셨죠? 네. 고발 조치에 대한 사측의 입장이 나왔나요? 사측의 입장은 뭐 경영상의 이유, 뭐 인력 현황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조합원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뭐 이게 지회를 설립하게 되면 지회 간부를 다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사 측에다가 저희 지회 간부들의 명단을 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회사가 모를 리가 없었고 그런 통보를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이게 개별적인 점포 자체 인사발령을 낸 거거든요. 통보되자마자 그 간부들 10명을 다 포함시켜서 부당 인사 조치했다? 그분들이 대부분 한 부서에서 보통 한 10년 이상 장기 구속한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알겠습니다. 아까 곧 말씀하셨죠. 서울 고용노동청의 조치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신세계그룹 또 이마트의 응답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이마트 지부의 전수찬 위원장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실무적 문제 이런저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네요. 그렇죠. 지금 두 가지 쟁점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구성.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동 입장하고 뭐 단일 길이 드느냐 한반도기 드느냐 이 문제죠. 이게 근데 이게 남북 간에 협상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 내부의 논란이 뜨거워요. 오늘 통일부 지금 오늘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가 중간 브리핑을 했는데 뭐 응원단이 얼마나 오고 230여 명 아까 뭐 이런 이야기 나왔고 뭐 삼지연 그 악단 한 140명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등등의 브리핑을 했는데 지금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중간 브리핑이 없었어요. 일단 우리 정부가 원하는 건 단일팀이고 공동 입장이고 한반도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도종환 장관, 이낙연 총리 등이 그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구성 여기에 힘을 싣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진천 선수촌 갔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아이스하키팀 훈련 참관하고 선수단하고 오찬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공동 입장하거나 단일팀을 만든다면은 북한이 단순 참가하는 것 이상으로 남북 관계 발전에 훨씬 좋은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일팀을 만든다고 전력이 높아지리라 생각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팀워크를 맞추는데 더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의 팀을 만들어 경기하는 자체가 두고두고 역사의 명장면이 되고 국민과 세계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정한 거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대통령까지 이 정도 말할 정도인데요. 문 대통령이 이제 실현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라는 전제를 붙였지만은 일단 북한이 앞서 이런 호응해야 이야기를 하니까. 한 거죠. 그런데요. 이게 지금 논란이 많은 건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실무적으로 보면 너무 촉박해요. 일단 지금까지 남북 단일팀 구성은 2번 있었습니다. 2번 다 1991년인데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탁구 현정화 이분희 복식조 당시 세계 최강 중국 팀 꺾고 영화로도 이 스토리는 제작이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준비 기간도 길었고 이 선수단 구성을 두고도 남북의 이제 협회 차원에서 좀 지리한 밀고 당기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합의를 본 것이고 또 여론의 호응이 높았는데 지금 올림픽은 코앞이고 그리고 이 종목의 특성상 아이스하키는 선수들 간의 호흡이 정말로 중요한 팀 스포츠라는 거죠. 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 대표팀 감독이 외국분인데 좀 뭐 발언이 자유롭겠죠. 좀 우려를 강하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죠. 단일팀만 만들겠다는 얘기가 충격이었다. 그렇죠. 이틀 전에 들었다. 전력에 좀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들이 있었어요. 이낙연 총리 발언 중에 뭐 어차피 비인기 종목 메달권 바뀌고
북한 선수들이 합류하면 경기력도 향상되고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정치권 야당도 반발이 거세게 하는데 이건 사실은 뒤늦게 편승한 것에 가깝고 젊은 층 위주로 먼저 반발이 거셌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좀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손당하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노력한 이제 우리 선수들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본질적인 게 지금 이제 91년의 일이었고 그 뒤에 뭐 북한 응원단도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만은 10여 년 전하고 지금의 이제 남북 관계 그리고 북한에 대한 좀 대중의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3대 세습, 핵 개발 이런 부정적 요인에 대한 소구력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이야기대로 공동입장 단일팀 성사의 상징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좀 강하게 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북한하고 실무적 협상보다 우리 내부의 이제 여론의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그렇죠.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오늘 직접 나선 거고요. 여론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사실 단일팀 구성 문제라면 해당 팀의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은 있어야 하지 않았었나. 그렇죠. 그것 없이 이렇게 발표한 건 정말 좀 문제였지 않았나. 이건 꼭 지적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지금 이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이라도 잘 의사소통이 되어서 좀 원만한 결론이 내려지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CBS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면접도 없이 경희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합격한 아이돌입니다. 이 논란의 주인공은 CN블루 멤버 정용화 씨로 드러났는데요. 아예 면접장에 나타나지도 않은 데다 해당 학과장이 독단적으로 합격시킨 정황이 포착되면서 오늘 하루 종일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어제부터 뭐 검색어에 오르더니만 뭐 정유라 이대 비리 보는 것 같네요. 네, 아마 이 소식 접하는 순간 대부분 정유라 씨를 떠올렸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정용화 씨가 정유라 입시 비리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대중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정 씨는 면접에 참석은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정용화 씨가 이 면접에 불참한 시점이 2016년 10월 무렵으로 정유라 입시 비리가 폭로되던 시점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입시 부정에 경각심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용화 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유가 무엇이든 모든 게 제 잘못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친필 사과까지 했지만 비난 여론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화 씨와 그 소속사뿐 아니라 경희대학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다음 뉴스는요. 네, 면사무소 공무원이 멀쩡히 살아있는 주민 37명을 사망 처리해서 주민들이 곤혹을 치렀습니다. 뭐라고요? 네, 주민들을 이 사망 처리를 한 건데요. 세상에 살아있는 주민들을요. 이게 오늘 전남 나주시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지난해 5월 무렵 한 공무원이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이중으로 신고된 주민등록을 정리하던 도중에 벌어진 실수라고 합니다. 37명의 생사나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사망으로 입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면사무소는 한 달 뒤인 6월에 이런 실수를 알아챘고 곧바로 원상으로 회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망 처리된 주민들이 몇 달 동안 피해를 입었는데요. 주민등록 정보가 경찰이나 건강보험공단 같은 이런 각 기관에 연동되지 않으면서 이 등록이 회복되는 동안 병원 진료 등을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또 나주시는 실수라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에게 훈계 수준의 징계만 내려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참,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훈계만 하고 끝났다고요? 네, 그렇다네요.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성폭력 피해자들의 옷이 전시돼서 전 세계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전시회인데요. 흰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 트레이닝복, 또 만화 캐릭터가 들어간 티셔츠 등 이런 다양한 옷들이 전시돼 있어서 얼핏 보면 바자회를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모두 강간 피해자들이 성범죄를 당할 때 입었던 옷인데요. 전시회 제목은 Is My Fault? 내 잘못입니까?입니다. 이런 전시회를 한 그 기획 의도가 뭐죠? 이 강간을 당한 원인이 피해자가 옷을 야하게 입어서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고 또 성범죄를 유발한 여성이 더 문제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전시회를 통해서 비판한 겁니다. 네. 하지만 전시회를 둘러보면 알 수 있듯이 피해자들이 입고 있던 옷이 아주 평범하고 또 심지어 어린이 티셔츠도 있는 걸 보면 사회적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6월에) 지방선거가 치러질 텐데요. 이 기초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몇 명씩 뽑죠. 그런데 대부분 2인 선거구제로 돼 있습니다. 이거 거대 양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구조 아니냐, 이거 폐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서울시도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성남시장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도상은 그 기초의원을 선거구 한 구당 몇 명까지 이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2명에서 4명까지 뽑게 돼 있고요. 예. 그거를 이제 각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런데 각 시도에서 시도 의원들이 이걸 정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거대 양당들 그 의원들이 많으니까 예. 특기 수도권은 다 거의 다 이미 2인 선거구로 돼 있습니다. 아,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여기는 이제 광역의원들이죠. 네, 거기는 한 명씩 뽑는데. 거긴 한 명씩 뽑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조례를 통해서 기초의원은 몇 명 뽑는다는 걸 정한다. 그래서 2명과 4명 중에서 이제 구역을 하는 거죠. 아, 근데 대부분 2명이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면 거의 2명이죠. 성남시는 그 기초의원 선거구가 몇 개 있고 네. 2명 뽑는 게 몇 개입니까? 저희는 경기도에서 가장 2인 선거구가 많은데요. 네. 14개 중에서 12개가 2인 선거구고 2개만 3인 선거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85% 이상이 예. 2인 선거구에서 무조건 뽑히죠. 예. 그 12개는 2인인데 나머지 2개는 3인인 이유는 뭐예요? 무슨 논리적 근거는 있나요? 그건 특별히는 없었고요. 이제 계속 2명씩 쪼개다 보니까 도저히 2명 쪼갤 수 없는 곳이 3명이 된 거죠. 아, 그렇겠군요. 네네. 한 동에 뭐 인구가 워낙 많다든지 네네. 뭐 그런 경우 도저히 이거 못 쪼갠다. 3명밖에 안 되니까 한 명 반으로 쪼갤 수는 없고 네. 3명이 돼 있는 거죠. 네. 이거 2인 선거구제의 문제는 핵심이 뭡니까? 이제 소위 살당공락이란 말도 요새 있고 그러는데요. 무슨 살당공락이요? 그러니까 공천만 받으면 살인마도 당선되고 공천 못 받으면 공자님도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게 무슨 뭐냐면 2명을 뽑는데 소위 이제 1당, 2당, 이 압도적 그 큰 당이니까 네. 한 명씩 공천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무조건 당선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예. 공천을 못 받으면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공천이고 당선이어서 그 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공천권이 아니라 사실은 당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배치를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초 의원들은 시민들한테 아무리 욕을 먹어도 아무리 반시민적인 반민주적인 행위를 해도 공천만 되면 무조건 되니까 네. 당의 이익이 100% 앞서죠. 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성남시였던 겁니다. 성남시 의원이 모두 몇 명이죠? 34명인데 예. 그중에 4명이 비례대표로 뽑히고 예. 30명 중에서 24명이 다 2인 선거구이 되니까 무조건 여당 야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24명을 차지하고. 네네. 이 3인 선거구도 이제 2명씩 해서 역시 이제 두 당이 나눠 가졌죠. 네. 네네. 네. 그런 2인 선거구제로 인한 성남시 의회의 폐해를 직접 절감하신 무슨 계기가 있나요? 저는 8년 동안 이것 때문에 실제로는 엄청나게 성남시가 시끄러웠고요. 그러니까 반시민적인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 많이 벌어졌던 거죠. 예를 들면 빈 땅에 기업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반대해요. 그래요? 네네네. 네이버에 이제 새로운 기업을 좀 들어오려고 네이버에 팔고 난 나머지 땅, 이거를 어차피 노는 땅이니까 예. 비싼 가격으로 팔아서 재정도 마련하고 기업도 유치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자고 했더니 예. 이걸 계속 부결하는 거예요.
땅값이 더 오를지 모른다.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 해가면서 예.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백현 유원지에 이제 호텔, 특급 호텔, 또 컨벤션 센터, R&D 센터 이런 거 유치하기로 돼 있고 외자 유치까지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이거를 계속 마지막 단계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진짜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실적을 내주기 싫은 것 같아요. 이재명 시장이 잘한다 소리를 생각을 못하게 했던 것 같고 또 유명한 거는 예를 들면 뭐 그 산후조리 뭐 또는 뭐 교복 하다못해 학교 초중고의 교육 지원 사업 이런 것도 막 계속 1년 내내 부결하고 반대하고 그랬죠. 여러 차례 부결되다가 결국 통과되고 뭐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었죠 과거에.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그들이 워낙 반시민적인 행동을 하니까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막 강제로 중앙당을 쳐들어간다든지 당에 쳐들어간 일도 있습니다. 아니면 국회의원들한테 뭐 항의하고 농성을 한다든지 겨우 한번 통과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러고도 계속 최근에 벌어졌던 게 이제 무상교복 고등학생 그 교복지급 관련해서 학부모 회장한테 사태질하고 반말하고 막 그러죠. 전혀 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인 거죠. 그러니까 1인 선거구라면 만약에 그러면 그래도 유권자 눈치를 안 볼 수 없잖아요.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아도 떨어질 확률이 반 이상 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2인 선거구라서 그런 게 없더라 이 말씀이군요. 무조건 됩니다. 뭐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 의회가 이 서울시 의회가 조례를 결정합니다만 서울시가 낸 안에 보면 현재 서울시에는 2인 선거구가 70%나 되는 모양인데 이걸 23%로 획기적으로 줄이자 이런 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한 모양이에요. 이제 서울시의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그런 안을 낸 거죠. 그런데 선거구를 하자. 서울시 의회는 또 반응이 별로 안 좋은 모양이죠. 아무래도 이제 큰 당들에서는 공천하면 무조건 당선되고 하니까 편하죠. 편하긴 한데 저는 민주당은 뭐 좀 소극적인 정도인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홍준표 대표께서 무력으로 막아라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무력으로 막아라? 실력으로 막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인데요. 지방자치에 관해서 중앙당 당 대표가 이제 실력 저지해라. 선진화법도 없으니까 실력 저지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실제로는 뭐 실력 저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거 가르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성남시의 선거구 결정은 경기도 의회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나와요? 일단 경기도 의회 입장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 일단 경기도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내야 되는데 경기도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저희가 자꾸 좀 공청회 좀 해라, 또 의견 수렴해라 하는데 이게도 한 번 안 하고 있고요. 심지어 성남시가 그래도 명색이 지방 정부인데 성남시 명의로 공식적으로 선거구 획정위원 명단을 좀 알려달라니까 안 알려줘요. 이거 뭐 비밀인 거죠. 황당합니다. 그리고 숨기는 거죠. 공무원으로 요청했는데도. 위원회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회의 한 번 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명단을 안 알려주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의견을 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벌써 1월 하순인데 선거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게 원래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원래 6개월 전까지 안을 내게 돼 있는데 지금 6개월 전은 이미 지난 상태긴 해요. 지났죠. 그런데 어차피 기초의원 정수 조정을 해야 됩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그러면 어차피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조정해야 됩니다. 늦더라도. 정개특위가 늦어지니까 다 늦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때에 이 문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선거구가 이제 인원수가 늘거나 줄거나 하면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될 때 한꺼번에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전혀 안 하고 이제 뭐 숫자 뭐 늘거나 줄거나 하면 그것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인 선거구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물리적으로 기회는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솔직히 말해서 지방의원 지방자치 선거할 때 기초의원 투표까지 별로 신경 못 쓰시는 분들 많죠. 그렇습니다. 이 지금 이 시장께서 강조하시는 이 문제가 왜 심각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 생활 밀착형 주민자치에 있어서는 정당 공천을 한 중앙당의 정당 공천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의원 정도는 전에도 안 한 때가 있었죠. 그렇죠. 내천하고 하긴 했지만 그때는 실제로 의원 후보들이나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오로지 이제 당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줄을 잘 서가지고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되니까 공천 못 받으면 무조건 안 되니까 거기에다 100% 목을 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주민 자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자치적이죠. 네.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제 폐지가 정답이다. 그러나 불가능하니 4인 3인이라도 해서 실질 경쟁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자 하는 겁니다. 네. 알겠고요. 오늘 모신 김에 지금 가장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이 미세먼지 때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로 하는 정책 말이죠. 지금 남경필 지사 오래전부터 반대해왔고 서울시장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들도 지금 비판적인 목소리인데 이재명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중국 같은 국제관계도 껴있고 아주 뭐 예를 들면 발전소 문제라든지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쉽게 대책이 나오지 않는 사안인 건 분명해요. 쉬운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 고민해서 서울시가 이제 만들어낸 안인데 이거 지금 처음 한번 시행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50억 뭐 들었다는 건데 물론 이 돈이 아깝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는데 특별한 다른 대책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이거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게 진짜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이란 집행해보고 평가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안을 내지도 못하면서 그냥 잘못됐다 이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특히 경기도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공개 토론하자. 안 되면 뭐 1인 시위하겠다 서울시청 앞에서 뭐 이런 얘기 하신다는데 집행 권한을 경기도지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하고 공개 토론을 할 게 아니고 그거 준비할 게 아니고 더 나은 정책안을 만들어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그걸 해야지 괜히 옆 동네 아래위 관계도 아니잖아요.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데 시장 정책 비판하고 공개 토론하자 그러고 안 하면 뭐 1인 시위한다 이런 뭐 검토한다는데 사실은 집행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 책임자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 같아요. 무책임하고 선동적이고. 그런데 그 애초에 이 정책에 반대하면서 남경필 지사는 그 돈을 거기다 대중교통 요금에다 쓸 것이 아니라 노후 화물차를 뭐 없앤다든지 버스에 천연가스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게 근본적 대책이고 경기도는 그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경기도가 예를 들면 2027년까지 무슨 뭐 그 매연 차량 교체하겠다 이런 거 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건 매우 적어요. 계획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안은 집행 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안은 사실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여집니다. 그쪽에 예산이 별로 투여가 안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크지도 않고요. 기존에 하던 수준을 그냥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그 50억 아깝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 50억이니까 뭐 열흘이면 500억이다 이렇죠. 그런데 1년에 뭐 10일 할 것도 아니고 긴급한 비상사태에 지금 이런다는 건데 경기도가 돈 쓰는 걸 보면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무슨 청년 10,000명 뽑아가지고 1억 만들어주겠다고 3,600억 대주는 거 지금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 10,000명을 위해서 3,600억을 씁니다. 일회적으로 그것도. 이게 청년 연금인가 뭐 그건데요. 또 한 가지는 버스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버스 회사에 재정 지원을 해주는 걸 갑자기 또 시작했는데 이게 경기도 계산으로는 6,000억이고요. 그냥 통상적 수준으로 계산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이거 시작해버렸어요.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은 별로 늘어나는 것도 없더라. 그 말씀을 지적하시는 거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남지사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는요. 좀 더 나은 기회를 찾아보겠다고 이제 부모 설화 떠나서 가출했는데 나가 살다 보니까 너무 통 한 설이 추워서 그냥 다시 귀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부모 설화에서 편하게 좀 사시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예. 자꾸 다녀봐야 예. 그야말로 털만 뽑히고 실제로는 뭐 철새 소리나 듣고 예. 뭐 별로 남는 게 없을 거라는 거 이번 기회에 알았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시장 이제 경기지사 굳히신 거죠, 생각은? 만약에 경선 통과해서 뭐 남경필 지사랑 붙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될 때 남경필 지사가 바른정당이 있는 게 유리합니까? 자유한국당이 있는 게 유리합니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남경필 지사는 바른당에 있든 자유당에 있든 아무 관계없이 결론은 소위 보수 야당을 통틀어 대표하는 단일 후보가 될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네. 관계 없는 거죠, 사실. 예. 결국은 여야 1대1 구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느 당에 있든 관계없다. 상관없는 거죠. 네. 그러나 본인은 아마 바른당에 있는 것보다는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네. 네. 이재명 시장 볼 때는 아무 상관없다. 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요. 뭐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 목소리를 우리는 직접 들어봐야 되겠죠. 같이 들어보시죠.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저는 4대강 살리기 위한 자원외교, 제1롯데 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만은 저와 함께 일했던 많은 공직자들이 권력형 비리가 없었으므로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네. 검찰 쪽 반응이 나온 게 있죠?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부터 자기가 목표였으니까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에게 물으라고 하는데 검찰이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 문무일 검찰총장은 절차를 잘 따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칙적 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 이제 현재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면 혐의가 특정이 되면 이 소환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좀 앞으로 조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검찰은 다스 협력업체 압수수색했다죠? 다스 비자금 수사팀이 오늘 오전 경북 경주에 있는 다스 협력업체 IM과 관련한 사람들의 어떤 사무실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수사팀 관계자는 120억 원이 비자금 얘기가 나오는 이 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압수수색의 의도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IM이라는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가 이 회사 주식의 49%를 보유해서 최대 주주로 돼 있거든요.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이상은 회장이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포탈한 의혹이 같이 있는 그런 회사다라면서 다스가 이상은 씨 것이라면 과연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물려줘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또 2016년을 기점으로 이 회사의 급격히 매출이 떨어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실질적 최대 주주인 SM이 60억 가까이 매출을 크게 올린 그런 사실도 있는데 여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도 여러 개가 등장을 하는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오늘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응원단 230여 명을 파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북한은 대표단과 선수단 및 응원단 등이 서해선 육로를 이용해 남측으로 이동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서해 육로라는 것은 개성공단 운영에 이용하던 경의선 육로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전야제 성격의 금강산 남북 합동 문화 행사와 마식령 스키장 이용 등에 대해서 남북이 입장을 교환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이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이 선거 전인 지난해 1월 달에 강원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금강산 호텔이나 마식령 스키장을 이 숙소나 훈련 시설로 활용하고 전화제를 하는 방법을 언급한 그런 이제 제안에 따른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예. 이게 잘 합의가 되면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에 끊긴 동해선 육로도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결국 이렇게 보면 이 육로들의 연결이 일회성에 그친다 하더라도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또 개성공단 운영 재개 이런 좀 더 큰 의제로 접근해가는 좀 중간 다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다만 그런 일이 뭐 당장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거기까지 이르는 데는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각국 외교장관들이 남북 대화를 지지하는 공동 성명도 냈다고요? 미국과 캐나다가 주도한 20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현지 시간 16일 밴쿠버에서 열렸는데요. 이 20개국은 주로 한국전쟁 참전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나라들의 외교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는데 남북 간 대화가 지속적 긴장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제 화제입니다. 예. 특히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고 말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또 한미 간에 지금 북한을 다루는 방식에는 차이가 없다. 이 점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제재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이번 성명에 이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외교적 해법 마련은 필수적이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이 대목의 성격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유엔 결의를 넘어서는 일방적 제재와 추가적 외교 행동을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서술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 결국 이제 외교적 압박을 이제 의미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특히 이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을 했고 특히 중국은 이 회의를 냉전식 사고의 결과다 이렇게 규정한 바도 있어서 더 그런 해석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일본은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대북 압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결국 평창에 안 온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국회 일정에 달렸다면서 좀 여지를 두는 발언까지는 이제 갔거든요. 물론 아직 말씀하신 대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주요 인사들이 아베 신조 총리가 좀 평창에 갈 수 있도록 국회 일정 조정을 좀 추진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하. 아울러서 일본 언론 보도를 좀 보면 일본 중의원 의장 등이 개회식은 아니더라도 다른 경기 관람을 위해서 방한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기다려보죠 뭐. 자, 다음 뉴스요. 오늘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는데요. 내일까지 이틀 연속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내일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황사까지 날아들 것으로 보여서 더 문제가 심각한데요. 당분간 전국적으로 눈비 예보도 없기 때문에 좀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 대중교통 무료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 언급했지만 서울과 경기도 간에 지금 논쟁이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 대책이 돈만 많이 들고 효과가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서 포퓰리즘 미봉책을 당장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비롯해서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오히려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좀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긴급 정책회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서울, 인천이 따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은 소용이 없으니 협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였는데요. 예. 이게 다만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나설 필요도 있다 이 지적도 나오는데 여기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이것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이것도 명확하지 않고 관련 태스크포스 등의 활동에도 좀 힘이 실리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중앙정부도 분명히 나서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미국 정치에서 때되면 등장하는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연방의회가 지난해 12월 이 4주짜리 단기 예산을 일시 통과시켰는데요. 이 만료 시한이 오는 19일이거든요. 문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폐지를 둘러싸고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에 양당 의원들을 백악관에 불러서 이 추방 유예 프로그램 폐지 취소와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확보 및 이민 개혁을 패키지 딜하는 제안을 내놨는데요. 이 안으로 좀 합의가 되는 분위기인가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거지서굴로 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합의가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예. 일단 공화당은 임시 단기 예산 이 안을 한 번 더 제시한다는 계획인데요. 이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 연방정부는 셧다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과거 사례를 보면 이 셧다운은 오히려 야당한테 불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회자되는 게 1996년도의 클린턴 행정부 사례하고 2013년도 오바마 행정부 사례거든요. 각각 보름 그리고 일주일 이렇게
셧다운 됐었는데요. 클린턴 행정부 때는 공화당이 이 직후 있었던 중간 선거에서 참패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네. 오바마 때도 당시 공화당 소속이었던 베이너 하원 의장이 사퇴하고 공화당 지도부 공백 상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셧다운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요.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또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자, 다음 뉴스요. 가상통화 가격이 일제히 급락해서 투자자들이 소위 멘붕에 빠졌다 이런 보도입니다. 16일 오전 코인당 1950만 원 선이었던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 6시 1290만 원대로 급락했다고 하는데요. 리플도 같은 시간 동안 2400원 선에서 1200원 선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예. 이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가상화폐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봐서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문을 부셔버렸다든지 컴퓨터 모니터를 박살냈다 뭐 이런 경험담이 사진과 함께 올라와서 또 화제였는데요. 이 장인과 뭐 어떤 집, 전세 자금 이런 것들을 투자했는데 날려서 이혼을 당하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올라오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가격 급락의 이유는요? 이게 이제 우리 정부가 뭐 어떤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투기 1등 국가인데 거래소 폐쇄 얘기를 자꾸 하니까 국제 시세가 같이 급락한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악재들도 겹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체결 규제 강화 그리고 거래소 폐쇄의 대안으로 여겨졌던 개인 간 거래를 차단한다. 이 점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만기일이 17일과 26일로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다. 이 점도 이제 악재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 비트코인 거래 초기 단 한 명이 2달 사이에 코인 가격을 150달러에서 1000달러로 끌어올린 정황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도 이것도 악재로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가격 급락 자체가 가상화폐 시장이 매우 취약하다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등이 있으면 급락은 필연적인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그게 언제냐, 무엇을 계기로 하느냐일 뿐이지.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영화 1987이 화제인데요. 이 1987년에 터진 또 하나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복지원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직도 진상규명 안 되고 있고요. 그 당시 수사 외압 의혹도 밝혀야 할 숙제입니다. 오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또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의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1987년 당시 이 사건 수사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 연결합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원 변호사입니다. 네. 김 변호사께서 1987년에 어쩌다가 이 수사를 시작하시게 된 거였었어요? 제가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것은 86년 12월 21일로 기억하는데 예. 어떻게 꽁이라도 한 마리 잡아볼까 하고 예. 울주군의 산속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가 예. 강제노역의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이 울주군 작업장으로 예. 한 180명 정도가 와가지고 이 농장 개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강제노역 현장을 제가 목격하면서 시작한 거였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누군데 저렇게 억지로 끌려와서 일하나 이런 끝던 거죠? 첫눈에 그 작업장을 보는 순간에 이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을 한 거죠. 예. 알고 보니 저게 형제복지원이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형제복지원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던가요? 그게 그 불황인 수용 시설이라는 건데 예. 이제 이 사건 수사하면서 대한민국에 이런 시설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그게 내무부 훈령 410호에 따른 시설이었던 거죠. 예. 불황인을 수용하는 곳이다. 예. 불황인을 어떻게 데려다가 거기다 수용합니까? 당시에 전두환 정권 시절인데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이 81년도에 총리에게 지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불황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모조리 일제 금거를 해서 격리 수용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총리에게. 그러고 나서는 이 길거리 불황인 노숙자를 잡아간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공원이나 역전 같은 데서 술 취해가지고 잠을 자거나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심야에 길을 가거나 이런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가는 이런 꼴이 됐죠. 강제로 잡아갔단 말입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한테 통보는 했나요? 가족에게 통보가 되지 않은 경우가 아주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 그 형제복지원은 그렇게 강제로 끌려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제가 수사할 그 당시에 3,000명이 넘었고요. 와. 그 울주 작업장에 와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거의 4,000명에 육박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그렇게 강제로 잡아가서 가족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러면 그 안에서는 뭐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4,000명 가까운 사람을 수용해 뒀는데 네. 그걸 관리하는 조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예. 그 수용자들을 자치적으로 군대 조직처럼 분대, 소대, 중대 이런 식으로 편성해가지고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을 임명해가지고 통솔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충돌이 많이 발생하면 무조건 구타를 하는 식으로 운영했죠. 그냥 마구잡이로 때리고. 예. 그 죽어나간 사람도 많았겠네요. 물론입니다. 제가 그 압수수색을 하러 내려간 것이 87년 1월 16일인데 1월 16일 내려가서 현장을 본 거죠. 완전히 그냥 그 감금 시설을 아주 철저하게 해뒀고요. 수용하는 동마다 건물마다 이 안으로 잠그고 밖으로 잠그고 해뒀고 그다음에 또 병동이란 것도 몇 개 있었는데 병동에는 이제 영양실조다 뭐 폐결핵이다 이래가서 죽어가는 수용자들로 차 있었죠. 그래 모두 몇 명쯤 죽은 것 같습니까 거기서? 통계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한 10년 사이에 500명 이상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요. 85년과 86년에 각각 90명 가까이씩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 변호사께서 이제 그 현장을 보고 직접 압수수색도 하고 수사를 막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30년이 흐르는데 지금도 진상규명 요구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수사가 제대로 안 됐나요? 그게 이제 왜 지금 저희 진상규명 요구가 나오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저는 수사를 하면서 울주 작업장에 불려와서 강제노역을 하고 있던 수용자들 180명 정도는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그 안에 무지막지한 그 인권 유린 구타로 인한 사망 이런 것이 발생한 것을 확인을 했고 그 나머지 그 형제복지원 본원이라고 할까 그 형제복지원 그 자체는 부산에 있었는데 그 본원에 수용되어 있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 유린 실태 강제노역 실태 감금 실태 뭐 이런 것을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울산 지역의 경찰관들을 30명 정도를 선발해가지고 조사할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타자기를 하나씩 손에 들려가지고 그 형제복지원으로 보내고 나서 저는 이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지역은 부산지검 관내고 울산지청 관내는 아니기 때문에 갔다가 아주 그 차장검사에게 아주 된통혼이 나고 욕설을 들었습니다. 미친놈 아니냐 무슨 조사를 해 당장 철수시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조사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권 유린 그 실상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를 하지 못했던 상태고요. 그러니까 검사로서는 상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겠군요. 상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상관이 그 조사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시적으로 지시를 한 데 대해서 그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철수시켜라, 중단시켜라 하면 꼼짝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지시에 저항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미진한 수사였지만 그때 김용훈 당시 검사께서 형제복지원의 뭐 이사장 등등을 전부 다 그래도 기소해서 재판까지 가긴 갔었잖아요. 그럼요. 원장을 포함해가지고 그 임원진들을 몽땅 구속 기소해가지고 1심에서는 그래도 상당한 형을 받았죠. 원장이 징역 10년에다가 벌금 6억 8천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재판이 이렇게 점점 이상하게 진행되면서 나중에 결국 그 최종적으로 2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제대로 되지 못했던 수사 지금이라도 재조사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걸 지금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그 당시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있었던 3,000여 명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전국에 형제복지원하고 유사한 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시설에서 정말로 그 참혹한 인권 유린이 일어났고 예. 그 인권 유린은 단순히 그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민간인의 잘못으로 빚어진 것이 아니고 예. 내무부 훈령이라고 하는 국가 법령, 지금 보면 이제 명백하게 위헌적인 법령이죠. 그렇죠. 내무부 훈령에 따라서 그 시설이 운영이 됐고 예. 국가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을 했고 예. 또 국가가 감독을 하는 가운데서 빚어진 일이니까 예. 그것은 저희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 폭력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이 국가 폭력의 희생자인 거죠. 예. 당시에 그 시설에 있으면서 병사를 했거나 예. 맞아 죽었거나 그렇죠. 아니면 저 육체와 정신에 장애가 생긴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예. 저는 지금 궁금한 것이 우리 사회가 그래도 민주화된 사회라고 하고 네. 우리가 지금 품위 있는 국가를 향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피해에 대해서 왜 진상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국가 배상이라든가 응분의 그 보상을 해주는 조치를 하지 않는 건지. 그렇죠. 사회의 양심이 왜 그렇게 마비가 되어 있는 건지. 예. 우리가 가정을 해가지고. 이건 뭐 무슨 특별법 제정 이런 게 필요한 겁니까? 예,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완성이 돼버렸고.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관계자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저희 형사 범죄도 공소시효가 진작에 만료돼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 특별법을 제정해가 진상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국회에서는 너무 이렇게 논의가 속도가 느린 것 같고 알겠습니다.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자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좀 빨리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문제 제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환 변호사였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오늘은 이 방송계에서 일하는 이 프리랜서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20년 경력의 촬영 감독이 밀린 임금 900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았다. 이래서 아주 화제가 된 뉴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런 일이 그 한 방송사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과거에부터 많이 저질러져 왔답니다.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않고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고 이런 걸 관행이라고 하며 당연시해왔다는데요. 참여연대의 안진걸 사무처장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상품권으로 임금을 줘요? 아이고, 살다 또 이런 이야기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이게 뭐 비일비재한 일이었다면서요? 예.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된 것은 SBS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그 인기 프로그램에서 6개월 동안 이제 촬영 감독을 일한 그것도 20년간 베테랑 감독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 촬영 감독이죠. 여기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상품권으로 900원이나 되는 임금을 줬습니다. 근데 임금은 아시다시피 현금으로 직접 전액 정기적으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현금으로 안 준 불법 행위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안 줬습니다. 6개월 동안 안 주다가 나중에 준 거거든요. 밀린 걸 준 거니까. 밀린 급여 체불도 있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20년 베테랑 촬영 감독이 6개월 9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50만 원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우리 최저임금 올해 지금 157만 원쯤 되잖아요. 월급으로 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열악할 수가 있나. 그래서 그 방송계 갑질 119라는 지금 그 시민 언론 단체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나 봐요. 거기에 수도 없이 많은 사연이 올라오는데 중요한 건 SBS뿐만 아니라 KBS 개그맨에게도 지급이 된 사례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개그맨한테도 출연자한테도 그러니까 원인이 이런 거랍니다. 그 정당하게 방송 제작 비용을 책정을 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제작 비용을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만 책정한 다음에 협찬을 받아가지고 그 여러 대기업들로부터 그 상품권으로 급여를 주면서 제작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을과 병들만 죽어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갑이라는 뭐 방송국은 비용 줄여서 좋은지 모르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 청취자들 이런 생각들 근데 그 무슨 유명한 배우들이나 개그맨들 일에 출연분이 2천만 원, 3천만 원도 한다던데 그런 데는 엄청 쓰면서 그러니까 그분들 많이 받는 게 문제라고 저희도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받으실 수 있는 건데 거기는 2, 3천만 원씩 쓰면서 한 해 출연분에 어떻게 6개월간 20개월
그 20년 베테랑 감독한테 상품권으로 그것도 체불해서 줄 수 있느냐. 그러게 그것도 말이죠. 상품권으로 받을래? 나중에 현금으로 받을래? 이렇게 양자택일이라 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거 뭐 촬영 감독뿐 아니라 아까 뭐 출연자 개그맨도 그렇고 또 뭐 이 말단 작가 또 이렇게 의상이나 헤어 다듬어주는 스타일리스트 이런 사람들도 다 상품권 지급받은 사례가 여러 개 쭉 고발되더라고요.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송이야말로 특히 외부에서 제작하는 방송이야말로 스태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참에 이 스태프들도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론 노조는 아무래도 기자나 그 정규직 직원 중심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다 외주 제작에서 결국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외주 제작 시스템에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외주 제작 뭐 불공정 대책을 작년에 내놨습니다. 10월 19일 날. 근데 그거 내놔봐야 아직 현장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마침 감사원도 이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상품권 지급 문제. 감사원이 KBS를 감사해 보니까 전체 107개 KBS 프로그램 중에 협찬품으로 제작비 충당한 비율이 전체 승인 예산의 10.7%나 됐다는 겁니다. 88억 100만 원이나. 그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은 제작비의 73.7%를 협찬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행이 있다는 감사원도 알았는데 감사원은 이것은 불법이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반사회장이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관행이 있다는 거 확인하고 말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촛불 시민혁명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도 들어서서 많은 좋은 변화가 있지만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가보면 지금도 노동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고 사람의 가치를 그냥 똥값처럼 이렇게 불공정하게 처분하는 그런 관행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 저도 반성합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 자주 가는 방송국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뭐 아주 겉은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그런 연예인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뭐 멋진 모습들이 펼쳐지는데 그 뒤에는 정직원이 아니라 이렇게 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않고 계약서를 안 쓰는 사람들이 뭐 2분의 1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외주 제작 시스템에서는요. 그러니까 뭐 작가, 소품, 뭐 거기 현장 담당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방송이란 게 뭐 전기, 조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세트 공사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지금 TVN에서 인기리에 방영하는 화육이라는 그 뭐 너무 급하게 만들다가 결방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 2회 방송에서 결방이 있었습니다. 스텝 한 명이 낙상 사고가 있었다죠.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게 이 TVN이 또 어떤 곳입니까?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 CJ ENM의 이제 계열사로서 그 고 이한비 PD가 결국은 그 살인적 방송 일정이라든지 의리나 병과의 그 관계에서 고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그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2016년 일이었죠.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도 소개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여기저기서 큰 이슈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다음 달에 방송 미디어 노동인권센터도 이제 출범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기대도 하고 응원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바로 CJ ENM TVN에서 2회 때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와이어가 막 노출되고 뭐 안내가 잘못되고 이제 1월 14일 6회까지 방송했는데요. 누가 보기에도 이제 날림으로 빨리 제작하고 비용 절감하다니까 벌어진 사고인데 TVN이 사실은 방송 사고에 사과했지 이런 큰 사고가 있었던 걸 밝히지 않았던 겁니다. 무슨 사고가 났던 거예요? 12월 23일 새벽 1시에 그러니까 12월 23일 밤 9시에 1회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시간 정도 앞두고 뭔가를 급하게 이제 한 겁니다. 새벽 1시에 사고가 났다는 것보다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때까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때까지 일을 시켰다는 것이고 했다는 거고 그때 샹들리에라고 하는 갑자기 작업 지시가 내려진 겁니다. 이 소품 담당 MBC 아트에 소속되는 소품 담당 노동자들에게 직원들에게. 근데 이분들은 사실 전기 설치 및 배선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이건 원래 그분들한테 따로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비용도 절감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빨리 제작하다 보니까 날림으로 빨리 제작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안타깝게 하반신 마비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이고. 이분도 베테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비용을 또 아끼려고 그 세트장에 스프로스라고 해서 아주 강도가 약한 강목 같은 걸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매뉴얼대로나 비용을 제대로 줬으면 안 무너졌을 텐데. 오늘은 일단 이렇게 문제 제기 정도로 듣고요. 아까 그 방송계 갑질 119라고 하는 그 활동이 있다고 그랬고. 방송갑질 119. 그다음에 방송 미디어 노동인권센터가 곧 만들어진다고 2월 달에 했고. 그 고이한비 PD의 안타까운 죽음을 바탕 그 배경으로 언론 노조라든지 그 유가족들 또 청년단체들이 나서서 굉장히 이제 제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방송계 작가들도 또 방송계 프리랜서들도 노동조합
뭐 결성 움직임 같은 것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흐름도 있고 이제 저희는 방송 스탭들이 용기도 내고 방송이 안팎에 뜻있는 분들이 언론노조라든지 시민단체들 모두 붙어서 이 참에는 이 불공정 관행을 끊을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방송에 안 보이는 수없이 많은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 좀 꼭 알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